프롤로그.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아이. 그러나 역사의 폭풍은 그를 왕의 자리로 밀어올렸습니다. 조선의 15대 임금 광해군. 그는 임진왜란의 절체절명 순간 나라를 지켜낸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폐위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오명을 쓰고 권좌에서 쫓겨난 비극의 군주였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삶,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줄타기한 외교와 내부 정치의 피바람 속에 무너진 왕. 지금부터 우리는 실록과 야사가 전하는 그의 생애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부. 왕이 될 수 없는 운명, 세자가 되다. 1575년 선조의 후궁 공빈 김씨에게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훗날 광해군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정비의 소생이 아니었기에 태어날 때부터 왕위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자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고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의주까지 달아납니다. 백성들은 임금이 우리를 버렸다고 통곡했습니다. 혼란 속에 선조는 결정을 내립니다. 광해를 세자로 책봉하고 분조를 세워 백성과 종묘사직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광해는 평양에서야 세자 책봉 교서를 반포할 만큼 긴급한 상황에서 세자에 올랐습니다. 세자가 된 광해는 곧바로 분조를 이끌고 전국에 경문을 내려 의병을 모으고 군량을 조달했습니다. 실록에는 그가 팔도의 경문을 통해 민심을 다잡고 군사 조직을 지휘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야사에는 피란길에서 백성과 밥을 함께 나누며 내가 먹는 이 밥은 곧 너희의 피다. 끝까지 버티겠다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선조가 압록강을 넘어 명나라 원군만 바라볼 때 광해군은 현장에서 백성과 함께 전쟁을 견뎌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왕의 아들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임금으로 자신을 단련해 나갑니다. 2부. 나라를 재건하다. 1598년 7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되었고 광해군의 앞에는 조선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과제가 놓였습니다. 그는 우선 민생을 돌보았습니다. 호적과 토지를 다시 정리하여 세금을 공평하게 하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농민을 구휼했습니다. 궁궐도 재건했습니다. 불타버린 창덕궁과 창경궁을 다시 세워 국왕 권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업적은 동의보감의 완성이었습니다. 허준에게 명예 백성을 위한 종합의학서를 펴내게 했고 이는 1613년에 간행되어 오랫동안 조선의 의학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병을 고쳐야 나라가 선다는 그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대외 관계에서는 일본과의 교섭을 재개합니다. 1609년 기후약조가 체결되면서 외관을 부산포에 한정하고 무역선수를 20척으로 제한하며 일본 사신의 한양 입경을 금지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철저히 망가진 관계를 최소한의 틀에서 복원시킨 것입니다. 조약은 조선의 체면을 지키면서도 통상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그의 행보는 분명 뚜렷했습니다. 3부. 명과 후금 사이의 줄타기 외교. 그러나 광해군의 진짜 시험은 외교였습니다. 17세기 동아시아는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명나라는 쇠퇴해 가고 있었고 만주의 후금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조선은 그 두 거인의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냉정히 현실을 보았습니다. 명나라가 원군을 요청하면 최소한만 파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619년 사르후 전투입니다. 그는 강옥립에게 1만 병력을 주어 명군을 돕게 했지만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강옥립은 결국 후금에 항복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생깁니다. 일부 기록에는 광해군이 강옥립에게 전면전은 피하고 상황이 불리하면 항복하라는 비밀 지시를 내렸다고 전합니다. 실록에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그의 신중한 태도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설입니다. 광해군의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의리는 지키되 백성의 피를 더 이상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후금과는 사신을 교환하며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중립 외교 덕분에 조선은 후금과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고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실록은 그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루려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런 실리 외교는 명분을 중시한 사대부들에게는 변절로 보였습니다. 4부. 내부 정치의 피바람. 광해군을 더욱 옥죄었던 것은 내부 정치였습니다. 그의 즉위 직후부터 대북파와 서인남인 간의 갈등은 첨예했습니다. 1613년 대북파 이이첨 등이 주도한 개축옥사가 일어납니다.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이 영모로 몰려 사사되고 서인과 남인의 주요 인물들이 제거되었습니다. 정적 제거는 성공했지만 피비린내 나는 숙청은 광해 정권의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1614년에는 영창대군이 강화도에 위리안치된 뒤 살해됩니다. 당시 9살에 불과했던 어린 왕자였습니다. 사망 경위에 대해선 목욕탕에 가두어 찜으로 죽였다는 설, 질식사설 등 여러 전승이 전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치적 희생이었다는 점입니다. 백성들과 사대부들은 경악했고 광해군에 대한 불신은 커졌습니다. 1618년에는 임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됩니다. 어머니를 폐위한 사건, 이른바 폐모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폐위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이유로 광해군은 폐모살제라는 치명적인 낙인을 얻게 됩니다. 외교에서는 균형을 잘 잡았지만 내부 정치에서는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명분을 잃은 군주, 사대부 사회가 등을 돌린 군주로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5부 몰락과 그 후 1623년 결국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서인 세력은 폐모살제와 외교의 변절을 명분 삼아 광해군을 몰아냈습니다. 궁궐은 한밤중에 습격당했고 광해군은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궁을 떠났습니다. 그는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이후 제주도로 옮겨졌습니다. 야사에는 유배지에서 바닷가를 거닐며 나는 나라를 지켰으나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라 탄식했다고 전합니다. 광해군은 생애 내내 왕이라 불리지 못하고 광해군이라는 칭호로만 역사에 남았습니다. 에필로그 광해군은 전쟁 속에서 나라를 살린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선해법을 통해 공납제 개혁을 시작했고 동의보감을 완성해 백성들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기후약조로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했고 명과 후금 사이의 줄타기 외교로 전쟁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개추곡사, 영창대군 사사, 임목대비 서궁 유폐로 대표되는 정치적 피바람은 그의 정통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그는 명분을 잃었고 반정으로 쫓겨난 비운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광해군의 생애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깁니다. 실리만 좇으면 내부가 무너지고 명분만 고집하면 외부에 무너집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힘은 결국 내부의 합의와 균형에서 나옵니다. 광해군 그는 비극의 왕이었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거울이 되는 왕입니다.